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19기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된 최형겸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제가 발표할 주제는 수의의 기술에 대해서 좀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지난 수요일에 이미 찬홍님이 수의에 대해서 이제 간략한 소개랑 게임 생태계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다른 주제로 좀 바꿔볼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수위의 가격이 아주 급격히 상승을 했는데 이제 제가 미리 팔아버려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에 좀 달래고자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제가 좀 기초 지식이 좀 많이 부족하고 아는 것이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그런 점이 있다면 좀 가감없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목차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수위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하고 이제 확장성,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중심 모델인 오브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나왈, 그리고 이제 미스티세티라고 이제 mempool과 컨센서스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좀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수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수위 네트워크가 이제 수위 파운데이션이랑 미스팀 랩스랑 이제 결합되어 있고, 이제 이들이 이제 메타, 그 전 페이스북의 DM팀, 네, 그리고 이제 노비 몰래팀에서 좀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DM팀의 경우에는 이제 수위도 있고, 앱토스도 있고, 이런 식이고요. 이제 수위의 경우에는 이제 레이어 1 블록체인이고, 이제 DPoS,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BFT, 이제 비잔틴 장애 허용과 이제 DAG, 이제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DA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 자료 구조를 뜻하는데요.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제 흔히 DAG 구조를 활용한 분산 원장 기술로 이제 통용됩니다. 이것은 이제 각 노드가 이제 다른 노드를 가리키는 방향성을 가지면서 이제 그 노드 간의 연결은 순환하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말하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나왈이랑 이제 멤플 프로토콜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체 기반 데이터 모델인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이제 고유한 식별자와 소유자를 가지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개발자는 자산을 좀 직관적으로 관리하고 추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다양한 DApp들에 걸쳐서 이제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수입 무브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안정성과 확장성에 좀 더 초점을 두었고요. 이제 자산의 보안과 무결성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mempool과 컨센서스를 이제 분리를 해서 데이터 전파 과정을 간소화하고 이제 합의 과정의 비효율성을 좀 해결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트랜잭션 병렬 처리를 통해서 이제 병목 현상을 최소화하고 이제 확장성을 우선시해서 이제 높은 TPS 그리고 낮은 레이턴시와 이제 이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이제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UX 개선에 중점을 둬서 특히 이제 게임, NFT, 뭐 디파이나 메타버스 같은 분야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개발자들은 이제 소위 생태계에서 앱을 쉽게 구축할 수 있는 이제 개발자 도구랑 리소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수의 확장성 우선 전략의 장단점이 좀 있는데요. 우선 장점으로는 이제 수위가 이제 이론상으론 이제 막 29만 7천 TPS의 이제 높은 TPS를 가진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멤플과 합의 프로토콜의 분리, 그리고 이제 트랜잭션 병렬 처리를 통해서 이제 대규모 트랜잭션 처리 환경에서
성능을 좀 극대화할 수 있게 설계되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 효율이 증가하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자들에게 낮은 수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이제 단점의 경우에는 멤버그 컨센서스가 이제 DAG 그 기반으로 이제 설계가 돼 있어서 다중계층 프로토콜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각 검증자가 그 트랜잭션을 효율적으로 전파하고 그 병렬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지만 이것이 그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그 DAG의 크기와 복잡도가 좀 급격히 증가하고 이게 나중에 시스템 유지 보수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게 네트워크 운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이제 오브젝트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상호 이전선에 있는데 상호작용이 높은 그 공유 개체의 트랜잭션이 급증할 경우에 이제 충돌 위험이랑 이제 네트워크 지연 및 수수료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브젝트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브젝트는 객체 중심 모델로 이제 기존 다른 블록체인에서는 그 블록의 사용자들의 잔고 상태를 저장해서 이를 필요할 때마다 불러오는 형식이라면은 수인은 이제 나의 개인 잔고를 별도의 객체로 관리를 해줍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그 객체가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소유 객체, 그리고 또 하나는 공유 객체로 나뉩니다. 여기서 이제 각 객체가 고유한 값이 존재가 하는데요. 그 해당 ID 값이 이제 그 객체가 어떤 트랜지션으로부터 생성이 됐는지, 그리고 다른 객체들과의 그 어떤 인과관계나 종속 관계가 있는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검증자들이 그 객체의 ID 값을 확인하면 그 해당 객체의 인과적 역사를 나타내는 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하나의 오브젝트에서 그 변화가 이제 다른 오브젝트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A라는 객체가 있고 B라는 객체가 있고요. 그리고 A에 영향을 주는 A-라는 트랜잭션, 그리고 B에 영향을 주는 B-라는 트랜잭션이 있으면 이제 A-는 B에, 그리고 B-는 A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트랜잭션들이 별도의 합의 과정 없이 이제 즉시 처리되는, 병렬로 처리되는 그런, 그런 구조입니다. 또 반대로 공유객체에 관련된 그 복잡한 트랜잭션의 경우에는 그, 이제 그 나왈, 그 이제 미스티세티 그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완결성을 보장을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점이 그 아까 간단한 트랜지션은 아무런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비잔틴 컨시스턴트 브로드캐스트 기반의 그 단순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위의 그 DPoS 그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이 이제 투표권 상정할 때 이 구조를 해서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트랜지션과 반대로 그 상호작용이 많은 공유 객체의 경우 이제 이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 이제 상호 충돌이 일어나거나 그 네트워크 속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에 대한 그 추가적인 동기화 또는 이제 최적화 메커니즘이 따로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멤플 프로토콜인 나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멤플과 그 합의 프로토콜이 분리된 그런 구조를 가졌다고 했는데, 일단 나왈은 이제 메모리 프로토콜입니다. 그 다른 블록체인의 멤플의 경우에는 이제 밸리데이터가 그 모든 트랜잭션들을 모든 트랜잭션들을
다른 밸리데이터들에게 전파를 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검증된 데이터들을 또다시 블록에 담아서 그 해당 블록을 전파하는 형태로 이어지는데요. 결국에는 이 같은 트랜잭션이 내용이 두 번이나 공유가 돼서 이 비효율적인 이중 전파 문제가 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합의에 부하를 준다고 해서 이제 좀 이걸 개선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나왈은 기본 블록체인의 문제점이 그 트랜잭션 전파와 합의 과정의 그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멤플과 컨센서스 엔진을 분리해서 이제 DAG 기반으로 설계한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동작 원리를 좀 살펴볼 건데요. 그 첫 번째로 이제 그 워커들이 그 클라이언트로부터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그 트랜잭션 데이터를 묻고 이에 대한 해시를 다른 밸리데이터들을 이제 워커랑 프라이머리에게 전파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 프라이머리들이 워커로부터 받은 트랜잭션 해시를 그이 기반으로 해서 이제 트랜잭션 리스트를 구성하게 되고요. 이 리스트는 나중에 이제 블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그 해당 블록은 이제 리더 밸리데이터를 통해서 다른 밸리데이터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것을 이제 받은 이제 밸리데이터들이 이 블록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EF 플러스 1개의 서명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제 그 여기서 F는 그 악의적인 노드 수를 말하고요. 이제 EF 플러스 1개의 서명을 받고 나면은 해당 블록은 이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해서 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블록에 대한 증명서를 다른 밸리데이터들에게 전파를 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밸리데이터들은 다음 라운드에 그 이전 라운드의 증명서를 포함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증명서 역시 또 똑같이 그 EF 플러스 1개 이상의 된 다음에야 그 리더는 이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그 DAG 방향성, 비순환 구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서명 과정과 그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는 그 증명서에서 이제 BFT를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설명 그림이었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미스틱 세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미스틱 세트는 이제 DAG와 BFT를 기반으로 한 그 합의 프로토콜로 올해 출시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그 수이 블록체인에서 이전에 그 합의 알고리즘인 그 불샤크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이제 지연 시간을 좀 대폭 줄이고 빠른 자산 전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미스티시티 논문에서는 그 C와 그 FPC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던데요. 그 이제 먼저 C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미스티시티 C의 경우에는 그 DAG 구조로 이제 트랜잭션의 순차적 연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블록 구조에서 좀 효율적으로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uncertified DAG라고 이게 비인증 DAG 구조 이거를 채택을 해가지고 그 블록 인증을 생략을 하고 이제 검증자들이 이제 블록을 DAG에 추가하면서 검증자의 간단한 서명만으로 이제 트랜잭션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어서 이제 설계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존의 네트워크 상에서는 이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검증자들이 여러 차례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식과 달리 그 메시지 교환 횟수를 3회로 줄여서 그 합의에 완료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훨씬 많이 줄이고 그 자원 소모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미스티세티의 FPC 이거는 사실 패스트 커밋 그 패스인데 아마 뒤에 C를 이렇게 맞춰서 적으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FPC의 경우에는 그 C 버전에서 좀 확정된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트 커밋 패스를 추가를 해서
그 단일 소유 객체. 그러니까 아까 그 소유 객체와 공유 객체를 말씀드렸는데 그 단일 소유 객체 트랜잭션과 같이 같은 아니다 그 자산 전송에서 좀 더 빠른 지연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단일 소유 객체 자산 전송 그의 경우에서 이제 DAG 내에서 이 추가적인 그 인증 과정 없이 그 빠르게 확장될 수 있도록 최적화된 경로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그 새로운 트랜잭션이 이게 발생했을 때 기존의 그 DAG 구조에 자연스럽게 추가를 해서 이 전파를 하고 그 트랜잭션 처리를 위해서 이제 메시지와 그 서명수를 최소한으로 해서 그 이를 통해서 이제 그 기존 대비 한 5배에서 10배 더 빠른 그런 처리 속도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좀 단점이 있는데요. 그 이제 그중 하나로 그 단일 소유 객체 그 트랜잭션의 경우 이제 지연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단일 소유 객체 그 예를 들어서 개인 지갑의 암호화폐나 그 특정 사용자가 소유한 그 디지털 아이템의 경우에는 그 추가적인 확인 과정이 이제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이제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좀 여전히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복잡한 DAG 구조가 그 네트워크 확장이랑 그 트랜잭션 수가 막 급증할 때 그 DAG 크기와 복잡도가 같이 증가해 버려서 그 이게 전체 시스템 효율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이런 단점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아, 좀 급하게 말하긴 했는데 이제 마무리로 이제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사실 이제 기술적인 문제를 좀 얘기를 계속 하긴 했는데 수위가 아직 좀 이번 달인가? 그 요즘 민코인 거래가 되게 좀 활발해서 TPS가 뭐 6000 TPS까지도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그 아직은 네트워크에 좀 다양한 부하 그 스트레스가 좀 주어졌을 때 그 성능이 좀 아직은 일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론적 한계랑 실제 성능의 사이에 좀 갭이 아직 좀 존재한다고 해서 그런 점이 좀 문제가 있고 또 그 앞선 찬홍님 발표에서 그 게임 생태계가 열심히 개발되고 있긴 한데 아직 실제로 게임을 제대로 런칭하거나 아니면 런칭해도 그렇게 유저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수위에 대한 그 내용들을 좀 찾아보니까 되게 많은 리서치랑 그 해당 기술에 대한 논문들도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실 공부하면서 이런 좀 내용들을 많이 이해 못한 분들도 되게 많을 정도로 엄청 이 내용도 방대하고 좀 심도 깊은 자료들도 되게 많았는데 이게 수위에 좀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또 나중에는 수위 생태계 발전이랑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수위가 이제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가고 있고, 뭐, 수위 토큰 가격도 이제 뭐 근래에는 거의 뭐 5배에 달하는 상승을 더 보여주고 있어서 아주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미스틴랩스의 그 CTO가 그샘 블랙시어 그분이니까 그분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의 유틸리티는 이제 플랫폼 위에서 상태를 공유하며 작동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서로 이제 막 흥미로운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높아진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위가 이렇듯 좀 확장성에 좀 중점을 둬서 트랜지션을 빨리 처리하고 이제 지연 시간을 줄이는 게 그 수위라는 플랫폼 위에서 이제 여러 상호작용을 일으킬 뭐 DeFi라든가 이제 특히나 이제 빠른 TPS가 이제 필요한 이제 게임 같은 경우 그런 이제 덱스 등
이제 수많은 그 뎁들의 좋은 환경을 좀 주기 위함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그 제가 제일 요즘 많이 듣는 말인데 그 블록체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재 블록체인에는 소비자가 없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위에 뭐 게임 생태계라든가 뭐 요즘 또 핫한 그런 민코인 거래가 막 그 많은 그런 디파이뿐만 아니고 다양한 분야의 생태계가 점점 발전하고 이제 또 접근하기 쉽게 UX가 더 개선되어진다면 웹3뿐만 아니고 이제 블록체인을 모르는 사람들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네, 갖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